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특별히 두로성 공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이 사람 이름 앞에 위대한, 즉 그레이트라는 말이 갖다 붙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32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20대 전체는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후 이후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20세 이전에 이 알렉산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략 세 사람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니아의 왕이었기 때문인데, 보통 왕들이 아니고 군사 천재적 성향을 띤 왕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마게도니아를 무시했던 그 위대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점령한 실로 대단한 왕이었다. 이런 왕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지극히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라고 스스로 알렉산더가 여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학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의 서사시를 통해서 이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터키에 있는 트로이 성과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 성이 워낙 강대해서 바로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려고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주도했던 아가멤논 왕과 그 다음 아킬레우스, 그 다음 오디세 장군, 이런 대단한 용장들이 나섭니다만 쉽게 점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쪽에 성이 강대하고 또한 헥토르라는 아주 대단한 왕자의 이 방어력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스는 끝내 결국 트로이 성을 점령하는데 가장 월등한 1등 공신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서사시 형식으로 써놓은 책을 알렉산더는 일찍이 아주 읽고 충분히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요, 아킬레스 같은 그런 대단한 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알렉산더에게 20세 이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일찍이 10대 후반에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사고력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일컬어집니다. 이렇게 20세 이전에 이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고의 지평과 또한 어떤 용사여야 되는지 일종의 롤 모델을 설정한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로서 죽고 그가 나이 20살에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 암살로 인해서 실패한 일, 다시 말해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한 후 오히려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이전에 페르시아의 3번에 걸친 침략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응징하는데 자신이 앞장서겠다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의 아버지의 결정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이것을 실행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해서 드디어 이제 나이 23살에 갇혀버린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가 시행하지도 못한 그 거대한 꿈, 페르시아 정복, 응징을 기반으로 한 정복이겠죠. 이런 놀라운 꿈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알렉산더는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인들은 용병제입니다. 즉 직업 군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 참여키로 한 수많은 병사들을 모으는데 그들에게 일정 급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국고가 많이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급료가 지불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같은 상황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가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에게 이 모든 국가 재정을 다 지출하면 왕은 뭐가 남겠습니까? 내심 그 병사는 왕의 재정을 걱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가 나에겐 희망이 있다, 희망이 남아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엔 거대한 재물이 충분한지라 그 재물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또 다른 꿈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희망이라는 말은 재물에 대한 어떤 가짐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헬레니즘을 성취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게도니아의 병사가 그렇다면 왕이 제게 주시는 이 급료를 오히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더 큰 희망과 재물을 얻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알렉산더와 마게도니아 병사들이 의기투합해서 정복을 위한 군대를 총 모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알렉산더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병사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후에 끝까지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함께한 부하 장수들 일컬어 이제 4명의 이 장수들이 있는데요. 이 장수들과 그리고 5,000명의 말을 탄 기병들 그리고 35,000명의 보병들 해서 겨우 4만여 명의 군대를 꾸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드디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진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왕은 아주 비웃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알렉산더가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왕이고 그리고 그가 이끌고 오는 군대의 숫자는 고작 4만이라는 생각을 이미 다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드디어 31만 2천 명 내지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주 거대한 병사들을 이끌고 알렉산더와 싸우기 위해서 이수스로 전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알렉산더의 4만 군대와 페르시아 왕의 군대가 BC 333년에 이수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의 5천여 명의 기병이 앞장서서 페르시아의 예복을 꺾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는 1만여 명의 기병들이 죽거나 사로잡히고 10만 명의 보병들이 죽거나 사로잡히는 그런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왕은 아직도 많은 병사들, 즉 이 마게도니아의 병사들에 비하면은 10배 이상의 병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것은 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다리우스는 그곳을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바로 도망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뒤쫓아서 결전을 치르기보다는 도망가게 놔두고 말머리를 이수스에서 남쪽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알렉산더는 드디어 두로라는 도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일컬어 이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이 나라들은 여러 개의 이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로, 티루스라고 그러죠.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마라토스, 비블로스 등등 몇 개의 도시국가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도시국가들, 즉 마라토스, 비블로스 등 몇몇 도시국가들은 서둘러서 황금 왕관을 만들어서 알렉산더가 오자마자 복종과 충성의 표시로 바쳐버립니다. 물론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곧장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로라는 도시국가가 저항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 한 7개월 이상 긴 시간 동안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로라는 도시국가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육지와 약 한 800m 정도 거리를 둔 섬입니다. 즉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섬으로 되어 있지만 약 한 1.2km 정도의 둘레에 43m 정도의 높은 돌성을 가진 아주 요새라 일컬어지는 튼튼한 성을 가진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알렉산더와 결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즉 알렉산더가 항복하라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두로성의 왕은 알렉산더가 보낸 사신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예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스파르타에게 항복하라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보낸 이 사신을 죽인 장면이 바로 영화 300의 첫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즉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에 항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스파르타의 흙과 물을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라라고 사신이 요구를 하자 그 사신을 죽인 후 곧장 크세르크세스와 한판 싸우겠다라고 레오니다스가 출전했던 그 장면이 300 영화의 첫 장면인데요. 이 사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전쟁 초반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두로 왕은 알렉산더가 보낸 사신을 죽여서 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렉산더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로 왕은 어찌하여 이미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래서 거의 이 알렉산더의 이 놀라운 이 전쟁의 실력, 솜씨는 이미 다 소문이 났고 인근의 페니키아의 다른 도시국가들이 서둘러 항복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대세가 알렉산더 중심으로 이미 다 끝장이 났다는 이야기인데 어찌하여 두로의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했는가? 약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꼽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일찍이 이 두로성은 워낙 요새라서 그 이전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이 되어서 두로성을 공격하러 왔을 때 13년 정도 긴 시간 버티면서 결국 수성전을 성공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육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로 난공불락의 요새화되어 있는 이 두로성을 점령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과거 역사적 경험도 있고 또 하나, 이 두로 도시국가가 두 번째 이 알렉산더를 맞아 끝까지 싸울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버티는 가운데 이 두로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식민지가 있습니다. 이제 곧 로마와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이 지중해 해상권 장악 싸움에 바로 그 한 축이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카르타고는 이 페니키아, 즉 두로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끄는 이 페니키아의 해상 식민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원군을 보내오면은 얼마든지 알렉산더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두로 왕은 이미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그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두로의 왕은 알렉산더와 드디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 입장에서도
이 싸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제국을 건설하기로 이미 결정한 이상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기반 위에 또 다른 세계를 열겠다라고 결정한 이상 그 주변 안에 있는 어떤 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공성전의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그 두로를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미 두로가 항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보낸 사신까지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린 마당에 그냥 놓고 갈 수는 결코 없는 일이죠. 따라서 알렉산더는 마음은 급하지만 그 두로와 치열한 공성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함대들을 동원하는 가운데 자기 병사 만여 명의 이 병사들에게 인근에 있는 이 여러 그 돌들을 굴려오게 해서 육지와 섬 사이에 방파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긴 거리에 방파제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두로의 공격은 더 치열한 거죠. 즉 두로성에서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져서 이 방파제 건설을 하는데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이제 큰 나무 해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해서 뭔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두로성으로 공성전을 펼치려고 시도했는데, 바로 이때 이제 두로는 또한 큰 배 두 대에 이게 역청, 유황, 톱밥 이런 것들을 가득 실어서 불을 붙여서 그것을 알렉산더가 내리려고 하는 그 나무 해자에 그냥 갖다 붙여서 태워버리는, 이렇게 이제 극렬 저항을 하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이런 난관을 뚫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반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대를 이끌고 이 두로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항구, 하나는 시돈 항구이고 또 하나는 시돈 쪽 항구이고 하나는 이집트 쪽 항구인데, 이집트 쪽 항구에서 뭔가 틈새가 보이자 그것을 끝까지 공략해서 결국은 두로성을 점령하고 맙니다. 두로성을 점령한 이 알렉산더는 7개월 만에 드디어 공격한 이 두로성을 처리를 하는데, 일단 두로성의 그 모든 반란을 주도했던 8천여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3만여 명 가까이를 묶어서 노예로 결국은 팔게 되는 것이죠. 이 두로를 공격해서 결국 성공한 알렉산더는 그 나름대로 큰 대가는 지불했지만 성과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두로가 이 가지고 있던 이 가장 강력한 파워는 지중해 해상권입니다. 즉 카르타고의 지원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중해 해상권인데, 만약 알렉산더가 이 두로성을 공격해서 점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점령 진군을 진행한다 했을 경우, 만약 마게도냐 쪽에서 알렉산더에게 보낼 여러 보급로가 차단되면은 사실은 앞으로 진행시켜가는 여러 이 페르시아 제국 점령의 전쟁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인 거로,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두로성을 점령을 해서 자기 수중에 넣어야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곁들여 이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엔 또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 두로라는 곳은 다윗 때 히람 왕과 잘 지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두로라는 곳은 워낙 이 좋은 대리석들을 다룰 수 있고 백향목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게끔 두로의 특산물인 백향목과 대리석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두로 왕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도 그곳에 있는 좋은 특산물들을 많이 공급해서 협조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월이 지나고 아모스 때, 즉 BC 8세기의 아모스와 이사야 때 선지자들은 여러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꾸짖으며 그들이 결국 장차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어갈 때 두로라는 도시국가를 지목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를테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체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사야 또한 이 두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두로 왕이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바다의 신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도 이 두로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나 아모스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이 두로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 두로의 풍요가 결국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로 그 풍요를 이루고 있다라고 꼼꼼히 지적하는 내용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때 보면 에스겔은 두로가 결국은 이러이런 모든 잘못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지적 중에 하나는 두로라는 도시가 왕이 교만하며 잘난 척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정도 뽐내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로 왕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가운데 상당한 노예 무역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이곳저곳에서 노예들을 사거나 혹은 잡아다가 비싸게 팔아서 두로의 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 페르시아와 한편이라 볼 수 있는 두로의 이 지중해 해상권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반드시 두로를 공격해서 끝내 처단을 했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 끝에 가보면은 3만여 명의 오히려 두로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로가 거기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끝내 파괴되고 종료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렉산더는 두로를 점령하고 말머리를 다시 내려오자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을 섬겨오다가 서둘러서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하게 되므로 이제 예루살렘은 그 주인이 헬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곧장 이어서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드디어 왜 자신이 그 군대를 이끌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는가라는 의미심장한 흔적을 이집트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도시 건설하기에 적합한 한 지역을 선택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보면 10여 년 동안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 전체에, 즉 페르시아를 점령한 지역 곳곳에 약 한 27곳의 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 모든 도시의 이름들을 알렉산드리아다라고 명명하는데요.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집트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가 향후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역사 속에서 아주 그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집트에 건설한 후 거기에 어떤 군사시설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을 짓는다는 등 그리스의 이 건축과 그리스의 철학, 사상 이런 부분들을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좀 더 발전 연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해서 1년 반 동안 섬겼습니다만 바울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나와서 다른 전도 여행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볼로가 아주 말을 잘한다. 논리로서 상대를 설득하는데 그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는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말이 곁들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세운 이 알렉산더를 일컬어 말함인데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얘기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적 특성을 충분히 아볼로가 적어도 습득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면에서 즉 수사학을 비롯한 학문적 영역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토대를 놓으려고 애를 쓴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인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군대를 통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해서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헬라 제국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의 군인들과 함께 와서 알렉산더가 세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그 내용을 채우고 꾸리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를테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차 이렇게 등장한 제국들의 이 강제성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제국들의 명령의 기반 위에 그들의 이 삶의 영역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이 헬라 제국에서 이 알렉산더와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된 그리스인들의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인 디아스포라들은 오히려 자발적 이주를 시행했다라는 측면에서 두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리스인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알렉산더는 짧은 시간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도시까지 세운 후 다시 그는 말머리를 올려서 드디어 도망간 페르시아의 왕 다레이오스 3세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진군시킵니다. 그가 니누웨이 근처 이 가우가멜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다레이오스 3세를 만납니다. 다레이오스 3세 또한 이수스에서 지난번에 패배했던 그 패배를 반드시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군대 진영을 잘 갖추고 난 후 드디어 한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페르시아 군의 거의 섬멸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살아남긴 합니다만은 그 많은 군대가 섬멸 직전까지 가서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왕은 결국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하는 도중에 페르시아의 병사 중에 일부가 자기의 왕을 암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은 거기에서 종료되는 것이죠. 왕이 살아있다든지 혹은 왕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제국의 수명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왕이 암살당했거나 왕이 혹은 항복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제국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오가멜라 전투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았고 본격적으로 헬라 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승리를 이끈 알렉산더는 다시 군대를 독려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 지역은 물론이요, 더 사막을 가로질러서 인도의 인더스강 근처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으로 존재하는 모든 곳을 지배해서 다스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진했으니까요. 그런 그가 그 인도 근처까지 왔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어려움은 경우가 좀 다른데요. 첫째는 풍토병입니다. 이 워낙 날씨가 더워진 상황에서 그 지역의 풍토병이 이 자신과 병사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하나 그런 와중에 병사들은 많은 꿈을 꾸고 거기까지 달려왔지만 고향을 떠나온 후 한 번도 되돌아가 본 적이 없는지라 모든 병사들이 향수병에 걸렸다는 거죠. 즉 고향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그립게 사무쳐서 결국 마음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드디어 종군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왕을 따를 수 없다 상황에 이렇게 이르자 알렉산더는 거기에서 군대를 돌려서 일단 바벨론으로 철수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머물던 알렉산더는 자신도 열병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32살의 나이로 그는 거기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얘기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미 송두리째 삼키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게를 건너서 다스리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땅이 페르시아는 실패했는데 오히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를 점령하고 페르시아까지 점령해서 헬라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세우는 일을 성사시킨 것이죠. 알렉산더의 업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이후에 더 오래 살아서 그가 세운 제국 내에서 이를테면 이집트에 세운 알렉산드리아의 그 내용 채우기처럼 많은 제국 곳곳에 어떤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생은 30대 초반에 마감됐다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나자 그와 함께 마게도니아로부터 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 함께 출발했던 7명의 장수, 아주 유능한 장수들인데요. 이 장수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그 뒷자리를 이어서 이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이를테면 셀레우코스라는 알렉산더의 장수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을 그가 지배함으로 그는 헬라 제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제국을 이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알렉산더가 남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은 장수들이 왕이 되어서 유지되게 된다. 즉 로마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지중해 주인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장수들이 왕이 되어서 헬라 제국을 지속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헬라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인데요. 이 헬라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이 헬라 제국은 어떤 관계를 그 내용으로 채웠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